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대 가치투자 네이버 카페인 가치투자연구소에 올라온 최근 1개월 반 동안의 모든 글 중 보유 종목과 함께 투자 보고서를 올려서 좋아요를 10개 이상 받은 검증된 투자자의 종목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저는 가치투자연구소 카페를 7년 넘게 활동했는데 꾸준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치투자연구소에서 좋아요를 10개 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분석한 방법은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 엑셀을 이용해서 침침한 눈과 시린 손목을 참아가며 하나하나 카운팅을 하였습니다. 보유 종목을 공개하고 좋아요를 10개 이상 받은 투자자는 모두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4명의 투자자가 보유한 종목은 모두 252종목이었고 2명이 보유한 종목은 39종목이었으며 3명이 보유한 종목은 16종목, 4명이 보유한 종목은 7종목, 5명이 보유한 종목은 한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명이 보유한 39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CJ제일제당, GSU, HD현대, JB금융지주, JW생명과학, LX홀딩스, SBS, SK디스커버리, SKU, SK텔레콤, SO이루, 나이스정보통신, 노바렉스, 몽심홀딩스, 다우기술, 대상홀딩스, 더네이처홀딩스, 맥쿼리인프라, 메리츠화재, 부국증권우, 삼성전자, 신한지주, IS동서, 워닝머티리얼즈, 웰덱스, 이마트, 이베스트투자증권, JS코퍼레이션, G2R, 태광산업, 포비스, 파마리서치, 포스코케미칼, 한국자산신탁, 한솔아이원스, 한양ENG, 해성DS, 현대차유비, 휴스틸, 이상 2명이 보유한 39종목이었습니다.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도 보이네요. 다음은 3명이 보유한 종목입니다. 디에루, SK하이닉스, 금호석유, 디지털대성, 리무공업, 메커스,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삼성전자우, 삼성화재우, 신영증권, 아세아시멘트, 영업무역홀딩스, 우리금융지주, 코리알리. 여기까지 3명이 보유한 16종목이었습니다. 저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 우선주와 신영증권이 보이니 반갑네요. 다음은 4명이 보유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단히 시가총액과 최근 실적 등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투자자가 보유한 첫 번째 종목은 KSS해운입니다. 가스선 해상화물운송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총은 약 2075억이고 PER은 3배 수준, PBR은 0.43배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00억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분기 실적도 아직까지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꾸준히 증액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4명이 보유한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시가총액은 24조 5천억 수준이고 PER은 4.56배, PBR은 0.39배로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여 매 분기 2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던 실적이 3분기부터는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당금도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기업입니다. 4명이 보유한 세 번째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입니다. 시총은 약 5조이고 PER은 4.75배, PBR은 1.59배입니다.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현금을 소진하면서 PBR이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기업이 또 있을까 합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훌륭한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6천억대, 당기순이익 4천억대의 분기순이익을 이어가고 있네요. 메리츠금융지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주 친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하네요. 저도 메리츠금융지주를 보유했었는데요.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 일찍 수익 실현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종목입니다. 4명이 보유한 네 번째 종목은 진양홀딩스입니다. 배당금 수익이 주된 매출인 지주회사로 시가총액은 1600억대의 소형주입니다. PER은 2.53배, PBR은 0.42배로 아주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당기순이익 적자가 한 번 있었지만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4% 이상 고배당주에 해당합니다. 4명이 보유한 다섯 번째 종목은 코엘패션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4천억 정도이고 PER은 6.79배, PBR은 0.83배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700억에서 900억 정도의 꾸준한 영업이익과 600억 전후의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2년 3분기 실적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4명이 보유한 여섯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시가총액은 14조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고 PER은 3.79배,
PBR은 0.38배로 매우 저렴한 상황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매 분기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늘어 지금은 분기당 1조 넘는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주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에 비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치투자자들은 이런 실적을 보인 금융주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 작년의 지수보다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네요. 4명이 보유한 마지막 7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입니다. 먼저 본주를 살펴보면 시가총액은 3조 1천억 수준이고 PER은 4배, PBR은 0.42배로 매우 저렴한 상황입니다. 본주의 가격은 57,100원인데 우선주의 가격은 44,100원으로 우선주가 본주보다 20% 넘게 저렴한 상황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분기당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이는 등 양호한 실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주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9%가 넘어가네요. 역시 가치투자자답게 본주보다 우선주를 선호한 모습입니다. 가치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모두 5명이 보유한 SK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SK그룹의 지주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은 약 14조 수준으로 PER은 4.06배, PBR은 0.42배로 매우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22년 약 10조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7조가 넘는 당기순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배순이익으로 보면 22년 3조가 약간 안 되는 당기순이익을 보여줄 것 같네요. 배당률은 3%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는 작년 주조환원 확대를 선언했었는데요. 앞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SK 본주보다 저렴한 SK 우선주를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주를 매수한다면 본주보다 약 1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배당도 10%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치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어떤 종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지 고민이 될 때 앞에 보여드린 검증된 가치투자자들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마음에 드는 종목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인상가는 우리나라 주견 판매 1위 기업으로 시가총액 576억의 소형주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383억, 영업이익 82억, 지배순이익 63억으로 매년 실적이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PER 값은 10이 되지 않는 모습이고 PBR은 1.13배로 성장주치고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배당금도 매년 증액하여 현재 배당률은 4%가 넘는 상황이지만 올해 실적은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26억으로 올해는 실적 하락이 예상됩니다. 작년 온라인과 홈쇼핑 채널을 통한 매출의 증대가 돋보였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고령화 추세를 생각하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상가는 명란젓, 약콩두유, 된장, 유황오리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소금을 매개로 종합식품기업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제품 판매의 경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사몰과 현재 14곳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 홈쇼핑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상가의 다음 목표는 주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6만 평이 넘는 단지를 조성해 공장과 호텔 등 레저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주겸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상가의 대표 제품인 구회 주겸 제품 제조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과정부터가 3년 동안이나 천일염 간수를 빼는 작업입니다.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오면서 브랜드 가치라는 해자를 구축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제품으로 다양한 인증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3억 정도 규모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년 해외 수출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겸의 효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겸의 효능을 이야기하는 측에서는 주겸은 소금의 나쁜 성분은 없어지고 독을 해독하는 좋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내염, 충치 예방, 위궤양, 고혈압, 당뇨, 통풍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제염은 좋지 않은 게 분명하지만 천일염과 주겸은 모두 미네랄을 함유한 소금으로 부은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정제염과 천일염도 맛의 차이일 뿐 영양학적으로 의미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논쟁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마치 커피가 몸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같은 주제입니다. 적어도 주겸의 효능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후기는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맹신하고 몰빵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종목을 투자할 때는 극히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추럴앤도텍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의혹만 제기되더라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추럴앤 도텍도 백수호 사건으로 18만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현재는 3,000원대이고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무혐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제품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산가는 앞서 말한 주겸의 효능 외에도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 같은 문제로 주민과 갈등도 존재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가 현재 130억이나 남아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인산가라는 기업을 2015년 코넥스에 상장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넥스에 상장되는 회사들의 상장 보고서를 가끔 재미로 읽어봤었고 인산가는 나름 고령화 사회에 분명 눈에 띄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변에 인산가 제품으로 양치를 하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 후 가끔 한 번씩 기사나 실적을 확인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후 인산가의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배당금을 계속 늘리는 것을 보았고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적절한 가격대로 내려온 걸 보고 매수를 시작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산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당장 팔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야 이득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주당 가격은 현재 59,000원이고 작년 배당금은 1,444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한 주당 가격은 53,700원이고 배당금은 1,445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1억을 투자한다면 총 1,695주를 살 수 있고 22년 한 해 동안 총 244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셈이 됩니다. 반면에 만약 우선주에 1억을 투자했다면 총 1,862주를 살 수 있고 22년 한 해 동안 총 269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재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주와 우선주의 주가와 배당금이 매년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2년차의 배당금은 250만원과 276만원으로 26만원의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을 계속 돌려서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이 지나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경우 자산은 1억 5,831만원이 되고 우선주에 투자한 경우 자산은 1억 6,561만원이 되어 73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주와 우선주 모두 주가와 배당금이 모두 20년간 똑같다고 가정했는데도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주는 본주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서 본주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액은 거의 같은데 살 수 있는 주식 수량이 많기 때문이고 매년 누적해서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님과 지분 다툼 하시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삼성전자 본주보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는 게 이득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고 싶으시면 딱 한 주만 사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편의상 세금은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스타벅스 한 잔의 가격은 4,500원. 스타벅스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세 달에 한 번씩 0.53달러를 배당으로 줍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657원이고 세금 15.4%를 빼면 556원을 받습니다. 스타벅스 주식을 8주 가지고 있으면 세 달에 한 번씩 받은 배당금으로 스타벅스 R을 마실 수 있죠. 스타벅스 주식을 24주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 있고요. 여기에 30을 곱해서 720주를 가지고 있으면 매일 배당금으로 스타벅스 R을 먹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한 주의 가격은 104.74달러이고 720주를 사려면 딱 9,351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커피값이 오르면 어떡하냐고요? 스타벅스 실적이 올라서 배당을 더 많이 주니 괜찮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산 스타벅스 주식 720주는 원금 보장이라 평생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실 평생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배당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720주에서는 계속해서 커피값을 배당으로 주고 있을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평생 스타벅스 R을 공짜로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스타벅스 커피가 이미지와 신변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웃긴 짤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 장사로 전 세계에서 매년 탄탄한 실적을 올리는 커피계의 명품 스타벅스. 축하합니다. 우리도 이제 공짜로 스타벅스 R을 마실 수 있게 되었네요. 아빠, 왜 아빠는 그런데 믹스커피 마시는 거야? 평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 투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드린 것이니 너무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12월 4주차 현황입니다. 12월 월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6.4%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5.2%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2%가 하락하였습니다. 워낙 배당주들이 하락을 잘 지지해주고 있어서인지 12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22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22.3%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33.1%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6.1%가 하락하였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의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9.2%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7.6%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76.1%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현황입니다. 12월은 현재까지 620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고 22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3,119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의 실적으로는 2억 933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이번 주에는 하락장을 맞아서 추가로 500만 원의 현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가 투입한 500만 원으로 태광산업과 인상가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태광산업은 BYC와 비슷한 자산주입니다. 둘 다 트러스트 혼자산운용이 5%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닌 주주 모두를 위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사업 가치는 없다고 가정하고 자산 가치로만 평가받는다고 하더라도 10배 가까이 폭등해야 적정 가치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느긋하게 3년이고 5년이고 두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에 태광산업의 지분을 마음 편히 늘렸습니다. 남은 잔액은 모두 인상가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인상가는 제가 보유 중인 종목 중 몇 안 되는 저평가 성장주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도 PER은 10이 안 되고 배당도 4% 가까운 종목입니다. 올해는 좀 성장이 더디긴 하지만 나름 주겸 시장에서 오랫동안 쌓인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시가총액 대비 비교적 큰 전환사채가 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다 만족할 수 있는 종목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상 배당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총 원금은 2억 7,500만 원이고 현재 평가금은 4억 8,433만 원입니다. 내년 예상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3,241만 원이고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70만 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배당률로 보면 현재 평가금액 기준으로는 6.7%이고 투입된 원금 기준으로는 연 11.8%의 배당률입니다. 참고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와이프 계좌와 자녀 계좌 그리고 IRP 계좌와 ISA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직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닙니다. 몇 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예정이지만 최대한 늦춰볼 생각입니다. 이제 12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큰 성과를 이룬 것은 없었지만 올해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도 돈을 많이 버는 투자보다 잃지 않는 투자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결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12월 한 달간 수익률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9.6%, 코스닥은 마이너스 6.9%를 기록하였고 제 계좌는 마이너스 8.7%를 기록하였습니다. 22년 올 한 해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24.9%, 코스닥은 마이너스 34.3%를 나타냈고 제 계좌는 올 한 해 마이너스 13.5%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보다는 양호한 성적이지만 마이너스 13.5%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성적표네요.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2월부터의 누적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5.5%의 수익을, 코스닥은 5.7%의 수익을 나타내었고 제 계좌는 62.1%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성적입니다. 월별 성적을 보면 12월에는 배당락을 맞아 4,475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22년 연간 실적으로는 6,973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누적 실적은 1억 7,079만 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추가 투입한 현금은 2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과 평가액 그래프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배당주들이 그나마 하락장에서 비교적 잘 버텨준 덕분에 원금과 비교해서는 수익권이 큰 상황입니다. 작년 말과 올해 말 보유 종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거래가 있었네요. 올해 신규로 진입한 종목은 인상가, 태광산업, LX홀딩스, HD현대, 우리기술투자, SK우선주 이렇게 6종목이고 올해 매도한 종목은 제2비금융지주와 신영증권우선주, 한국카본 이렇게 3종목입니다. 수량이 늘어난 종목은 금호석유 우선주, 아리랑고 배당주, 이마트, 코덱스 TRF3070 이렇게 4종목입니다.
다음은 12월 말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올 한 해는 주식 투자자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나 미국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한 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좋은 성적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최대한 조심히 안전마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정했음에도 우리 기술 투자의 경우 마이너스 50%를 넘겼네요. 주식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다 보면 마이너스 종목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이너스 50%까지 간 것은 안전마진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거다른 생각입니다.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보다 적어도 30% 이상은 빠질 가능성이 희박한 종목을 선호합니다. 저는 가상으로 운영 중인 게으름개미 펀드와 제 계좌를 통해 제 방법이 옳은지를 검증해 가고 있습니다. 앞선 게으름개미 펀드 영상에서 보듯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저평가 종목을 골고루 분산 투자하면 하방이 튼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제한적인 반면 메리츠 금융지주나 DI 동일처럼 2배, 3배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기도 하면서 평균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분 단위로 초단타를 하는 투자자에겐 1분 1분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 단타를 하는 투자자에겐 하루하루의 주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펀드 매니저에겐 1년의 성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평생 주식 투자를 생각 중인 장기 투자자에게 어쩌면 1년간의 움직임은 앞으로 살아갈 50년 중 고작 단 1년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들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진들 내가 가진 지분율은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배당을 받아서 주식을 더 사모은다면 지분율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회사의 물건에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고 물건이 잘 팔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비교적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산 회사의 예금 통장에 많은 현금이 쌓여 있는 걸 확인하고 투자했거나 보유한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확인하고 투자했다면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좋아했고 숫자에 감이 있는 편입니다. 저는 저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지만 익명을 빌어 과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 동안 수학은 거의 계속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 통계와 확률 관련 부분은 당시 이런 학문이 있었구나 라고 감탄하며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당시 같은 반 아이들은 다 졸고 있고 거의 저 혼자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활동은 통계와 확률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물론이고 사업을 할 때에도 성공 확률과 마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중고차를 매수할 때에도 ELS에 가입할 때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고스톱이나 포커를 치더라도 모두 다 확률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로또를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과거의 1등 당첨번호를 가지고 이제는 이 번호가 나올 확률이 많다라고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어떤 번호를 고르든 1등이 될 확률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아무 숫자나 막 골라도 어차피 1등이 될 확률은 똑같으니 가로로 쭉 고르거나 대각선으로 쭉 고르는 것처럼 고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숫자의 조합보다 무작위로 섞인 숫자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어차피 확률은 모두 같은데 왜 선호하는 번호가 생기냐고요? 왜냐하면 당첨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을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신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로또를 살 때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남들과 겹치지 않게 사는 것을 찾는 일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과 조금이라도 겹치지 않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을 들려준다면 대부분은 이런 논리적인 설명조차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효율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주식들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의 주식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주식들을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되어 주식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싼 가격의 주식을 샀다고 해서 꼭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팔고 인기 있는 종목을 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주인처럼 장기적으로는 항상 주가라는 강아지는 주인이라는 기업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기업마다 그럴싸한 이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본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를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본 조달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 조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기업, 즉 돈이 넘쳐나는 기업이라도 자기 기업을 과대포장할 요인은 많습니다. CEO의 성과급이나 혹은 제품의 홍보 차원에서
혹은 CEO의 연임 여부 등을 결정할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대 포장을 걸러내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기업의 이익, 기업의 자산, 기업의 주주환원율처럼 숫자만 남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해서 확률 높은 게임을 찾아서 반복하는 게 주식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주식 투자다 보니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그것도 두서없이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 같네요. 돈과 자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건강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들 2023년에는 올해보다 더 건강해지시고 가족, 친구, 연인 등과 올해보다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계좌도 올해보다 더욱 두둑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내년에 대박납니다. (2023년) 첫 번째 투자 보고서입니다. 1월 첫 주간 코스피는 2.4%가 올랐고 코스닥은 1.4%가 올랐습니다. 제 계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네요. 20년 이후 누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8.1%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7.2%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62%가 상승하였습니다. 월별 누적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1억 3,209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2021년에는 1억 843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지만 2022년에는 6,973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손실보다 큰 수익을 2년 동안 얻었지만 역시 손실은 아프긴 아픈 건 같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8만원의 손실을 기록 중으로 누적으로는 1억 7,06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거래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유한 종목보다 테슬라가 관심 종목입니다. 지난번 테슬라가 $233일 때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느새 테슬라 가격이 $110 근처까지 내려왔네요. 당시에도 테슬라는 훌륭한 기업은 맞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취지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PER 값이 30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온 듯합니다. 평균 개념으로 보면 아직도 비싸긴 하지만 테슬라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까지는 내려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단기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제 예측은 언제나 반반이기 때문에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당 $400까지 갔었던 걸 생각하면 역시 대가들의 말처럼 주식은 항상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고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포에 질릴 때가 매수 시점이라는 말이 이번에도 맞을지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그래프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하락하면서 원금과 평가금의 차이인 수익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저의 목표는 15%의 수익률입니다. 올해 약 2천만 원의 원금 투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총 평가 금액은 5억 3천만 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 금액은 작년에 한번 터치를 했던 금액이네요. 올해 또 다시 저 금액을 터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도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